네, 안녕하세요. 김우진입니다. 2018년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된 입문 강의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PSAT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전체적인 난이도가 이번에 굉장히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중에서도 한 가지 특별한 사항은 사안 판단이나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과목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언어 논리는 그동안 거의 한 10여 년 동안은 상당히 이제 쉽게 인식이 돼서 누구나 다 접근을 가능하고 그다음에 고득점도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좀 돼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2009년부터 약간 난이도가 하락돼서 그다음부터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 2개년은 이러한 판단이 많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2년 연속 가장 어려웠던,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과목 중에 하나가 언어 논리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기존과는 굉장히 다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언어 논리가 굉장히 높게 난이도가 들어왔을 때 이번에뿐만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미 좀 예상이 됐던 것은 기본적인 언어적 측면 일치 부합 유형으로부터 이제는 추론용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증언은 비판적 사고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좀 강화되고 그런 사실로서 앞으로 출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조금은 몇 년 전부터 힌트를 준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한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이 언어 논리에 대한 출제는 철저하게 그렇죠. 저희가 출제자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출제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는 데 중요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데요. 출제는 철저하게 논리 전공자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논리학회에서 전체 출제에 대한 관여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많이 알고 있는 교수님들 출제나 선정위원들 알고 있지만은 대부분 다 논리 전공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과목의 특성상 언어와 논리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약간은 그 뉘앙스상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언어 쪽에 강점을 좀 많이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논리적인 측면이 부가적으로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하지만 논리의 개념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논리는 사고의 원칙과 원리인데 바로 언어에 들어가 있는 사고의 원리와 원칙. 이것이 바로 논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언어논리 과목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일반적인 언어 능력을 확인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는 지문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언어적 체계 안에 숨어있는 사고적 원리를 판단하겠다. 이것을 측정하겠다라는 의도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과정 안에서는 이런 논리 중심적 사고가 이제 언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언어논리가 단순히 언어 파트, 논리 파트 구분된다기보다는 언어 안에서 또는 지문 안에서 나타나는 요소 이것을 저희가 이제 중간적 논리와 언어적인 합치는 과정으로서 보통 저희가 비판적 사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 이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처음 시초는 미국에서 순수 형식적 논리체계가 강화되다가 이것이 실생활에도 필요할 정도의 논리적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비판적 사고라는 개념으로 바뀐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지문 안에서 언어적인 논리 사고 원리가 은근히 들어가 있는 것을 측정한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개발된 하나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몇십 년 동안 굉장히 광범위하게 커졌고요. 이제 저희 사회에서도 공직 적성이라든지 법학 적성 등에서도 이러한 비판적 사고의 강화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에 어떻게 출제되는가는 바로 단순한 언어적 측면에서의 일치부합형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최근 이견을 보시면은 이 경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지문을 보고 단순하게 이렇게 일치부합하고 단어를 매칭시키면 답이 나왔지만 지금 그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지문에서부터 내가 정보들을 조합하거나 또는 정보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거나
또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요소를 찾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2분 안에 풀어야 되는 저희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압박감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좀 새롭게 개발된 형태가 최근 2개년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보통 일반적 하나의 출제 틀은 3년 정도를 지속합니다. 그래서 3년에, 왜냐하면 출제위원들도 3년마다 일부가 이제 안식년을 해가지고 교체가 됩니다. 뭐 다시 들어오실 수 있지만요. 하지만 처음 이 확립된 그런 기반은 그냥 쭉 가는, 그렇죠. 출제 성향 그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의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어론리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쉽게 일치부합으로 뭐 7, 80% 맞고 나머지 20 어려운 논리 파트를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비판적 지문에 대한 사고 능력을 높이겠다 생각하시는 것이 근본적인 접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논리나 언어 논리 단순한 기존의 사고를 가시하면 되고 완전히 새롭게 리뉴얼된 사고로서 들어오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선 언어 논리의 성격 자체는 하지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초창기에 나왔던 이런 성격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문제의 틀이 좀 바뀌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우선 언어 논리 전반적인 이제 하나 그런 성격 자체를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도록 하죠. 자, 언어 논리에서는 글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그래서 이해와 표현이 있지만 그 앞에 꼭 논리적으로라는 이런 단어가 섞입니다. 단순히 이해 표현하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추론하고 이를 비판하는 능력 측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추론과 비판은 순수 논리적 개념이죠. 추론, 리스닝 또는 인퍼런스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주어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도출시키는 사고를 얘기하고요. 비판, 크리틱이죠. 비판은 단순히 반박 반론뿐 아니라 전체적인 글에 대한 평가, 이 글의 어떠한 점에서 강화가 될 수 있고 약화될 수 있는가라는 전반적인 평가까지 포함되는 게 비판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BST 초기에는 그래서 이제 국문학 전공 분들이 많이 이제 접근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국문학적 접근에서는 이해 표현까지 뭐 추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이것은 순수한 글 자체에 대한 독해적 능력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논리적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이해 표현이라는 뜻에서 국문학적 접근은 철저하게 이해, 즉 일치와 부합적 관점이 강합니다. 하지만 출제위원 중에 국문학 전공자는 저희가 알기로 1명 들어가 있습니다. 맞춤법 교정. 그것 외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논리 전공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혀 다른 그런 패턴의 문제, 또 거기서부터의 접근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같은 입장에서 접근을 하실 때 좀 더 쉽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국문학적 과정에서는 뭐 저희가 배운 것도 지문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럼 이 두 개로부터 뭐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하고요. 각각의 내용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론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사실로부터 지문엔 전혀 없는 어떤 새로운 것을 도출시키는 사고입니다. 이것이 종합돼서 들어올 수도 있고 종합돼서 들어올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과 유사한, 이것과 의미가 유사한 것이 합쳐져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고등사고력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개념. 그리고 요새는 이런 PSAT에서 언어 논리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 평가가 많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중간 과정 아시죠? 몇 년 전에 한 5, 6년 됐죠? PSAT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미있는 사건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 장관인가요? 누군가가 자신의 조카가 이 행정고시 1차를 계속 떨어집니다.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이 시험은 이상하다라고 해서 조사를 내렸어요. 조사 결과 상당히 변별력 높은 시험이다가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시 없어지고 지금 현재 평가로서는 오히려 긍정적 평가로서 단순히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일반적, 나중에서 필요한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3년 후부터 아마 2년인가요? 3년 후부터 이제 7급에도 PSAT가 전면 도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확장되는 게 적성 쪽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지식을 알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고 능력을 통해서 판단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접근 자체가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어버리면 되는 건데 알고 있으면 풀게 되죠. 근데 그걸로서는 풀리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 점이 처음에 어렵지만은 이런 입문 과정부터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이런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나도 같은 방향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그 방향성 일관적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뭐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언어원리 과목이 최근 2교년에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나타나 있듯이 이제는 이 과목도 전략적인 학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정보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그랬어요. 이것도 하나의 그런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선택이라는 단어.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파악된 정보로부터,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정보를 도출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파악된 정보로부터죠. 자, 여기서 이제 노래적 개념이 벌써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자주 드는데요. 주어진 정보를 가만히 저희가 분석을 해보자. 도형적인 이해를 위해 도형적인 표현을 해보죠. 자, 이렇게 삼각형이 5개 있고요. 그 다음에 오각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파악된 정보였습니다. 그럼 이런 정보로부터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삼각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새로운 정보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건 일치된 정보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만약에 저희가 별을 도출할 수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이 추론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가만히 별을 보니까 삼각형이 5개, 오각형이 하나였죠. 따라서 이 정보들의 조합을 통해서 별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추론적인 사고입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정보 조합이라기보다는 정보의 종합해서 별이라는 새로운 개념적 형태를 도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추론적 사고라고 보이는 새로운 정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일치부합을 가지면 이건 추론이라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추론의 개념입니다. 추론. 여기서 얘기하는 도출하는 능력, 이것을 추론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정보와 정보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관계는 보통 상반된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공통적인 틀에 묶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정보들을 재조직하거나 새로운 정보들을 표현하는 능력, 그래서 재조직, 재구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재구성에서는 보통 저희 평가 기준에서는 암묵적인 가정이나 조건들, 제한 요소들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언어에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처음에 평가적 성격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초창기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004년에서 2005년 거쳐 2006년, 7년, 8년 문제가 언어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지문의 양도 굉장히 많고요. 초창기고 또 초창기에는 그런 논리학자들이 그 열정이 있죠.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출제원들이 열정을 가지다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요소들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거죠. 그리고 언어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PSAT는 문제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이제 굉장히 정착됐어요. 거의 15년 가깝게 됐기 때문에 문제 은행식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문제를 받고요. 이제 전국 대학 교수님들한테 전부 다 의뢰를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님들한테 문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1차 위원회에서 그것을 평가합니다. 평가에서 선별을 한 다음에 수정 이전에 과정이죠. 수정 이전에 직접 출제한 교수님을 모셔다가 2~3명의 평가원이 서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의도였는가 하면서 그것을 수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수정하고 그 다음에 2차에서는 다시 그것을 수정하지 않았던 제3의 그룹의 전문가들이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평가를 한 이후에 문제원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문제원에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직접 저희 시험 한 일주일, 열흘 전에 이제 선정위원들이 또 선별이 됩니다. 그런 선정위원들이 들어가서 그 문제은행을 받고 그룹별로 그 문제은행을 나눠서 받고 다시 수정 교정합니다. 또는 그 자리를 직접 만드시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전체 위원이 있는 앞에서 각 그룹당 문제를 선정한 것을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고요. 거기서 다시 이의가 제기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다시 드롭되고 또 다시 문제가 돼.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의 5차례 이상을 마지막에는 최종 합격자, 그 해 최종 합격한 분들, PSAT 가장 이제 최근에 합격한 분들이요. 그분은 20여 명을 대상으로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변별력을 잡게 됩니다. 난이도 높다 낮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교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 완성도에서는 굉장히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문제 제기해도 문제 완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 제기해도 교정되는 것은 최고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그 완성 높은 문항들 언어는 특히 역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완성된 형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언어논리적 성격에서 논리적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셨고요. 그러면 어떤 요소를 측정하는가? 그럼 이런 요소들을 정말 이 공직적성에서 좀 굉장히 고급이죠. 고등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 이게 좀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들은 객관식 시험이에요. 객관식 시험에서 답을 맞추면은 공직적성이 있는 겁니다. 답을 못 맞추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출문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죠. 기출문제에 대한 접근하실 때도 보니까 거의 한 2가지 정도의 그런 상황이 나타나. 한 분은 내가 틀렸다? 그러면 이걸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굉장히 그냥 수용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들. 보통 반박이라보단 반항하시는 분들이라는 게 저 정확한 표현이죠. 기출이 틀렸다라는 이런 개념. 이렇게 되면 적성을 거부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에 맞춰서 나도 나의 사고를 가져갈 때 이것이 적성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고득점자들의 대부분은 보면은 그 오픈만드가 굉장히 좋아서 여기서 요구한 대로 나를 계속 수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험을 맞추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보통 1차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뭐 행정 외무 쪽에서는 특히 2차 시험이 강조가 많이 돼서 그렇죠. 외적으로는 더 어려워 보여서 그런데요. 물론 경쟁률 자체에서는 그렇게 뭐 25대 1 정도 이렇게 마지막까지는 간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은 1차에서 한 9배수 정도를 뽑게 되는데요. 그러면 뭐 9대 1,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이다 생각하시지만은 떨어지는 1차에서 안 되는 분들 생각하시면은 한 15,000명 중에 13,000명 정도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휴리스틱스의 오류라고 통계적 오류죠. 그만큼 많은 수가 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상대적 변별력도 높은 상태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새로운 변수가 있었죠. 저번에 뭐 헌법이 굉장히 어려웠고 새로운 요소도 있지만은 그 자체로 또 언어놀이도 어려웠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측정 요소에 맞춰서 나를 그대로 매칭하겠다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자, 4가지의 측정에 대한 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 파트입니다. 자, 이해 파트에서는 보통 이것도 언어적인 영역이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글의 주요 부분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렇죠. 주요 부분이란 것을 보통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요소들을 잘 알 수 있고 또는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가. 두 번째 표현은요. 글의 재료를 수집하여 계열을 구성하고 문단을 조직화하며 고쳐 쓰기를 통해 글을 완성할 수 있는 이것은 이제 글쓰기에 대한 평가로서 나타나는 것. 글쓰기 평가. 그래서 사실 이 2개를 저희가 이제 언어적인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표현 영역은 조금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글쓰기라기보다는 추론적인 경향이 강해서 결론을 찾는 문항 또는 반박하는 지문을 빈칸을 주어주고 문제가 출제되는데 지금 거의 빈칸 추론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3개년은. 그래서 이 안에서 결론 반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표현이 은근히 좀 까다롭습니다. 아예 없는 상태라서 내가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2018년도에서는 이 표현 영역에서 은근히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높아진 경향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요새는 오히려 추론이나 비판 쪽의 내용으로서 빈칸 채우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추론, 주어진 글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까 저희가 했던 개념이죠. 주어진 정보로서 새로운 것을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파. 그다음 비판, 글에 들어있는 논증의 구조를 분석하. 여기서 이제 논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죠.
자, 나중에 저희가 개념적으로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논증이라는 것은 주장이 있는 글이죠. 자, 어떤 주장이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주장이 있는 글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여기에서 타당성, 자, 타당성이라는 개념 이것도 역시 저희가 이따가 오늘 할 예정입니다. valid라고 하죠. 또는 validity라고 얘기합니다. 타당성, 그 다음에 일관성, 그리고 관련성.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이 지문을 그냥 읽고 한번 알아보자 라는 개념으로 들어온 게 보다는 의도는 상당히 뭔가 원칙과 원리를 파악해야지 가능하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 원리는 글에 대해서 이 사람의 필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가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분석하기 위한 틀과 사고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좀 요구되는, 내용과 형식적 관점이 모두가 요구되는 그런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등의 기준에 의해 논증의 설득력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렇죠. 이 논증 자체가 이런 기준에 따르면은 어떤가 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평가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 긍정, 부정, 부분적 긍정, 부분적 부정 등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평가까지 요구하는 것이 바로 비판 영역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언어의 측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원칙과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무작정 읽고 한번 그려보자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원리가 처음에 내용적으로 내가 전혀 개념이 조금 약하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최근에 13문항, 12문항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과학기술에 대해서 내가 좀 거부감이 있다거나 또는 전혀 안 봐서 모른다거나 개념 자체가 혼동된다면 접근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분 안에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안이라는 데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도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데요. 언어의 내용학적 범위는 전 분야입니다. 인문과학, 그 다음에 인문과학에선 윤리, 심리학, 역사학, 한국사 다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 정치, 사회, 경제, 그 다음에 법, 규범 모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 지금까지 물리학, 생물학, 그 다음에 화학도 출제됐고요. 지구학도 일부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 과학 기술 분야, 컴퓨터, 정보도 전부 다 포함되고요. 또 생명윤리라든지 이것도 윤리학과 융합적 과정이라 해서 또는 과학 철학 분야까지도 출제가 계속되고 특히 18년에는 과학 철학에서도 또 많이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뿐 아니어서 우리가 고전이라는 것은 옛날 책 개념이 아니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거나 또는 그만큼 명성이 있는 사람의 글을 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신, 설명, 홍보, 연설, 대화 등 실용적인 글로 즉 문학 빼고는 거의 다 출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출제위원들이 처음에 가장 좀 강조를 대부분 대학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은 독서예요. 독서. 대신 독서할 때 내 전공 분야에 대한 독서는 충분하지만은 비전공 분야, 내가 잘 모르는 분야까지도 독서가 좀 요구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독서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내가 약한 분야에 대한 독서는 좀 필요하다. 이건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문과정에서는 강조된 것은 왜냐하면요. 글에 대해서 논리력을 파악하기 위해선 글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약할 경우는 논리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이란 것은 수의 원리를 파악하는 거죠. 논리는 언어의 원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언어력 자체가 약하다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논리적 관점도 파악이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독서가 또 한 가지 요구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출제 범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자, 처음에 이해 능력은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능력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주어진 글에 나타난 정보를 정확한 포착과 이를 토대로 주제, 논점, 논지를 묻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은 논점과 논지라는 것은 보통 이것을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전체 맥락. 전체 맥락 파악. 그러니까 이 글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죠. 또한 글에 나타난 정보를 사례에 적용하는 문항도 그렇죠. 사례적인 파악. 그렇죠. 보통 여기서는 이제 개념이 나오고요. 이런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 사례 적용. 그 다음에
글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정확한 포착이란 말에서는 이제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출제 대상이다 합니다. 지금 현재 출제는요, 지금 세부 정보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부 정보. 그다음 사례에 대한 적용 개념 요 부분은 지금 이제 추리적인, 보통 제가 버벌 리스닝에서 언어 추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쪽에 언어 추리, 언어 추론 쪽으로 이해 좀 바뀌어서 다르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 논점 논지 파악은 최근에 걸쳐 거의 5개년에 걸쳐 거의 출제가 안 되다가 2018년에 하나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출제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히 세부 정보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논점 논지 전체 맥락에서 몇 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자, 표현은 글을 쓰는 능력이네요. 주로 여기서는 빈칸 추론이 대부분 출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서 주장과 논글을 만든 유형, 그 다음에 교류 구상, 문단과 배열, 그 다음에 글의 구성력, 완성된 글에 대한 고쳐쓰기 등의 평가형인데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빈칸 안에 주장과 논거를 만드는 유형 중심으로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쭉 설명해놓고 빈칸을 주어주고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런 걸 파악하는 것 또는 결론을 보여주고 거기에 근거로서 어떤 게 필요한가라는 암묵적인 근거라고 하죠. 함축되어 있는 그런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 이 두 가지가 표현 능력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현재는 표현이 굉장히 축소됐지만 두 개 정도 출제가 되다가 2018년에는 또 5개가 출제했습니다. 매년 이런 바뀌는 것이 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추론 능력은 주어진 글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논리적으로 이끄는 능력인데요. 저기서 이제 약간 전문적으로 하죠. 연역과 이것은 뭐 제가 적은 건 아니고요. 그 과정평가원에서 직접 이런 걸 출제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공식적 자료를 발췌한 겁니다.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에 필요한 요소를 묻는 유형. 그렇죠. 연역과 귀납이라는 순수 논리적 개념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도 연역이 뭐고 귀납이 뭔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논리학자들은 생각하기에 교양 논리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그러면 이것은 누구나 대학생이면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해줬죠? 대학 4년간의 정상적 대학 생활을 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이게 항상 저희 기본인데요. 정상되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교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대학에서도 교양 논리학적인 학습이 좀 많이 개강이 되고 있는 형편인데요. 논증에 있어 전자 결론의 추론, 전자 결론의 비교 유인 최대차. 지금 추론 능력을 보는 순간 앞에 언어 쪽과는 약간 좀 다르죠. 구체적인 원리와 원칙을 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다. 하나의 논리적 개념이 등장을 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판 능력은요. 자, 글에 담긴 논증을 분석하고 비판인데요. 지문의 논리적 관계. 자, 다시 논리적 관계인데 어떤 게 논리적 관계인가? 뭐 인과관계, 이번에 문제 2개 출제가 됐었죠. 인과관계 또는 correlation, 상관관계, 그 다음에 또한 일반적인 상반적인 관계 등등에서 논리성을 포함시킬 수 있고요. 또한 구조를 묻는 문제, 그리고 논증의 반론과 비판, 논증의 강화, 약화. 자, 강화, 약화란 개념도 현재 평가라는 그런 커다란 틀 안에서 강화, 약화는 미리 말씀드린 귀납 논증에 해당됩니다. 기존에 있는 논증 자체의 설득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연역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귀납적 판단인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6개, 8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뒷부분에 출제가, 이것을 저희가 이제 순수 비판적 사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전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다면 지금은 좀 까다롭게 변화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논증의 구조와 관계 오류 판단. 오류 판단이 16년에 한번 출제가 된 바 있었고요. 지금 2개는 출제가 된 바 없어요. 항상 그런데 이렇게 최근 2개년에 출제 안 됐다, 그럼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 항상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류 판단, 그리고 연역 추리에 근거한 논리게임. 사실 논리게임은 뭐 저는 추론 영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연역적 추리, 아까 말씀드렸던 형식적인 추리 부분도 연역 추리인데 그쪽에서 나타나는 문항인데요. 역시 꾸준하게 저희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영역. 그리고 언어논리에서 과거에는 뭐 지문 자체에 대한 분석이 워낙 쉬웠기 때문에
이 논리게임이라든지 연역추리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것뿐 아니라 논증의 강화 약화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저 최근 문제, 물론 이제 17년 문제의 차이점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18년 최근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경향만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자, 우선 최근 문제에서는요. 지금 전체적인 한번 비중을 보십시오. 이해 영역, 보통 저희가 이해 영역 아까 일치, 부합 또는 글의 세부에 대한 정보 파악이라고 했죠. 11문항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 영역, 정말 올해 특별한 것은 이 표현 영역이 증가합니다. 빈칸 추론이 5개나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빈칸 추론에서 어떤 부분이 출제되면 어떤 결론 파악, 근거 파악 또는 사례적인 파악 해가지고 꽤 어려웠습니다. 난이도가. 특히 과학기술 지문이 들어오는 바람에 오히려 표현의 2개에서 3개 증가가 좀 난이도를 상승시켰고요. 그리고 이해영에서는 여러분들이 언어논리에서도 과거 입법고시 문항에서는 이제 법학 개념, 법 규범학에 대한 뭐 원리 또는 법윤리, 법철학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헌법재판 관련돼서 제가 1번 문항으로 출제가 돼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가져왔던 문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론 영역이 11문항. 자, 추론에서 연역추리라든지 또는 언어추리적 관점 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판 영역에 보니까 가장 많은 비중이죠. 자, 지금의 변화입니다. 비판적 사고의 강화와 함께 여기서 평가, 즉 강화와 약화랑 귀납론 아까 제가 말씀한 이것도 8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비판 영역이 강조가 되고 있죠. 두 개 파트가 논리적 파트라고 한다면 표현도 사실은 지금 추론과 비판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했죠. 결국 단순한 지문에 대한 이해력에 대한 비중 자체는 지금 약 4분의 1밖에 안 들어요. 이것도 많은 거였어요. 2017년에서는 8문항에 불과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영역을 얘가 출제가 됐지만은 그 이해 영역도 지금은 부합 일치 문제 하나, 대부분 알 수 있는 것, 알 수 없는 것인데 단순 일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어려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정보들을 조합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출제 분석을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건 유형이었고 그 다음에 내용학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용적인 비중을 보면은 지금 현재는 내용적 비중이 굉장히 골고루 나옵니다. 어떤 하나에 치중된 게 별로 없는데요. 물론 한국사는 저희가 한국사 시험을 따로 보기 때문에 그건 좀 축소가 됐죠. 한 3문항 정도인데요. 그래도 17년은 5문항, 뭐 3에서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논리학 수학 파트가 전체의 18% 정도 되고요. 가장 많은 비중은 이번에 역시 과학기술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2문항. 그래서 약 30%고요. 그 다음에 인문사회도 보시면 20과 25% 논리 파트 굉장히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전공 지식이 유리하지 않게 출제한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분산이 되어 있고 논리게임 문항이 사실 형식적 추리에서 퍼즐 유형으로 포함시키면은 형식 추리, 순수 형식 추리, 그러니까 기호 논리라든지 또는 게임을 활용하는 문제가 논리게임 3문항, 그다음 형식 추리 하나 포함돼서 4문항이 순수 추리 문항 출제가 됐고요. 하지만 논리학 지문, 인과관계라든지 지문적인 과정도 포함시켜서 나타난 비중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비중과 난이도 상승은 지금 2년 연속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무슨 과학 적성 측정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신 인문학과의 결합, 이걸 새로 이제 융합 파트라고 하는데요. 과학 철학 파트도 지금 2문항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연속으로 13문항, 12문항 출제입니다. 그래서 인문계가 다수인 지원자들의 성향을 생각할 때 물론 기술직도 좀 빼고 얘기를 기술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비중 자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연과학을 전공했다 해서 유리한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순수 철학 윤리적 개념도 등장을 하고 과학 철학이 등장하면 약간 다른 개념이죠. 뭐 순수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지문을 읽고 파악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비중과 난이도 상승, 여러분들 이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저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개념이 약하다라고 하시면은 개념 파악의 기본서를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교과서예요, 교과서.
교과서 형태로 나와 있는 그리고 그림이 되도록 많은 것 이런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글로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상상을 좀 하시는 게 좋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런 리와인드도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과학기술 분야가 아마 제가 볼 때 언어에서 가장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쉬운 듯하면서 정답을 맞추기 쉽지 않기 때문이고요. 시간의 압박이 들어왔을 때는 항상 고민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전엔 과학기술이 여술구만 출제하기 때 큰 그런 영향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12문항, 13문항이면 그런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그 다음에 역시 논리비판적 사고. 아까 저희가 비판과 추론 영역을 합치게 되니까 거의 25, 26, 2017년에 31문항이 출제가 된 바 있어요. 굉장히 많은 비중이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출에 대한 분석으로 최근 경향, 2018년 경향 봤는데요. 2017년과 두 가지 기억하시거든. 굉장히 틀렸다. 2017과 2018 이 두 해에서 나타난 언어는 앞에서 최근 6, 7년에 나왔던 문제보다 굉장히 높은 난이도로 상승이 되어 있다. 상승의 이유는 단순 일치 부합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빨리 작업할 수가 없었다는 거고요. 이것보다는 추론과 또는 비판적 사고의 개념이 더 강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험생들한테 약간 불행한 일이었죠. 그전에는 언어 논리는 쉽기 때문에 논리 파트만 정확히 잘 알고 질문 쉬우니까 라고 했던 것이 지금 질문도 어렵게 바뀐 상황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하게 되면 상대적 변별력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저희는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학습도 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일단 고득점을 위해서 언어논리 방법에서는 이제 세 가지의 측면에서 고려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이론적 학습이 필요한 요소들. 논리력과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시면은 안 풀리고요. 추론 규칙을 알고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풀리는 문제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논리학적 개념을 미리 학습을 안 하셨다면 대학에서 수강하거나 이래서 굉장히 유리하고요. 수강을 안 하셨을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자체가 아니라 적분 자체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논리비판적 학습서라든지 논리학 서적이라든지 비판적 사고의 그런 틀을 보여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처음에 왜냐하면 출제가 유형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한테도 출제를 의뢰할 때 이해 파트 하게 되면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세부 정보, 전체 맥락, 사례 적용. 그리고 표현 파트, 빈칸, 글쓰기, 문단 이런 식으로 해서 원칙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언어논리는 친절해서 1번서부터 20번이 이렇게 차례대로 나옵니다. 이해, 표현, 추론, 비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21번부터 40번까지 또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개의 지문은 항상 다문항 지문이라고 하죠. 지문 하나에 두 개의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문제.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논리 개념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과학 기술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거의 틀화된 것 같아요. 이런 틀. 그래서 이런 측정에서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형을 파악하시고 접근 방법을 확인하시는 순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유형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기출문항입니다. 저희 기출이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입법고시까지 포함시키면 약 1000문항이 넘습니다. 기출만. 그래서 그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기본적으로 수험생들은 기출 한 4-5번씩 푼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세 개 막 합치면 3000문제가 넘어. 이거는 기출 4-5 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좀 빠르게 기출문제 초창기부터 한번 진행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출을 통해서 유형에 대한 분석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유형 분석 다음에 기능적 연습. 이것은 실전 문제를 풀 때 사실 이제 잘하시는 거 못하시는 분 보통 저희가 PSAT형 인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과 틀이 내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는 순간 알 수 있는 것, 세부적인 정보 파악. 그렇다면 뭐에 집중해서 보자. 사람 이름이 나왔다, 사람이 연도별 측정 또는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 이렇게 해서 각각의 원칙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또한 비판 반박하라.
그럼 주장이 뭔가를 파악하고 주장에 대한 근본적 부정이 가능한 것들, 근거를 공략하는가, 판례를 설정,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좀 더 기능화된,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풀 때는요, 보통 이제 실전에서 이랬어요. 문제를 딱 보고 어디 읽어보자 하고 쭉 읽으면서 푼다. 그러면 시간이라든지 접근 방법 자체에서 루시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놓친 게 많습니다. 대신 문제를 보는 첫 번째 문제는 이해 파트에서 전체 맥락 파트다. 그렇다면 주장 중심을 보자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추론 파트에서 넘기는 순간 반드시 참을 찾아라. 뭐뭐라면 조건문이 있다. 그럼 기화시키면서 진행하자. 바로바로 거의 무척은제 막판에는 그런 얘기를 하죠. 로봇처럼 풀어라. 유형별 연습이 되고 논리 비판력을 가지고 있고 기능 연습까지 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객관 시험에서 정확한 답에 대한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처음에 하실 때부터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지문 분석력의 향상, 사실 독서가 그래도 굉장히 요구돼요. 특히 저는 여러분들한테 약한 파트에 대한 독서가 중요하다. 본인이 사실 잘하고 재밌고 좋아하는 파트는 뭐 읽지 말라고 해도 많이 읽으세요. 또는 2차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서적도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좀 회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꼭 그 회피된 것 안에서 약점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특히 과학기술 분야, 저는 항상 권유하는 게 과학기술 분야가 약하시다면 반드시 보셔야 돼요. 12문항, 13문항이면 이건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서는 교과서예요. 과학교과. 지금 저도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과학교과서. 굉장히 쉽게 잘 돼 있더라고요. 물론 그러면서 기본 개념은 다들 알고 고등학교 교과서도 좋고요. 그것을 해설한 또 다른 형태의 그런 교과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많고 이해하기 쉬운 것. 이제 이런 걸 읽게 되면요. 사실 그것의 완벽한 개념들이 문제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은 과학기술 지문의 부담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 접근 자체가 안 됐던 것이 부담 없이 그냥 이건 이거구나 라고 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케토코나졸 전혀 모릅니다. 무슨 개념이든 모르지만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담 없이. 이런 블록화를 없앨 수 있는 게 독서력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반대로 과학기술을 전공하신 분들한테는 철학 개념이라든지 또는 사회학적 개념이 어려울 수 있고요. 또는 경제 개념도 저희 문제에서 몇 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경제 개념이 약하시면 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개념들이 상이 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저희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파트도 그렇고요. 약한 분야가 있다면 윤리사상과 같은 것도 전반적인 서구사상의 그런 압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문제의 출제는 원전 아니면 논문 출제입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커다란 지문을 압축해서 나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독서가 거의 필수적이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20분 정도 15분, 20분이라도 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면은 계속 읽고 이게 축적이 되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판적 사고를 통한 논증. 그렇죠. 지금 논증 개념 비판에서 13문항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판적 사고에 대한 관점.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비판적 사고 능력으로서 지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라는 타이틀을 가진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왠지 지문 분석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최근 문제나 과거 문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서 최근 이 개념이 좋습니다. 최근 성향이니까 지문을 이해를 했는데 답이 도출이 안 된다든지 또는 지문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렇다면 비판적 사고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출제위원이 좀 직접 번역하신 책이 있는데요. 알렉 피셔라는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앤 톰슨이란 두 사람 모두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미국과 영국에서 유명한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분들인데요. 이 영국이나 영미권에서 발전된 논리학 책입니다. 다행스럽게 영어로 다 되어 있는데요. 이 비판적 사고라는 개념은 왜 이것을 책까지 하고 문제를 풀게끔 한가? 바로 영국과 미국에선 공직적성 시험 중에 한 과목이에요. 저희가 똑같습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시험은 패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나온 것을 발췌를 해서 이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논리나 비판 이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저자, 굉장히 유명한 저자들인데요. 이 저자들이 쓴 책을 굉장히 번역을 잘하셨고, 굉장히 쉽게 접근.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너무 어렵다. 문단 하나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자연계 출신 어떤 분한테 지문 분석 굉장히 어려워하시길래 이 책을 추천했고, 둘 중 뭐 본인이 마음에 든 한번 책 한번 봐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원칙을 가져오기보다는 연습 문제가 주셨어요. 연습 문제가 전부 다 영미권에서 시험에 출제했던 문항들이라서 연습을 통해서 연습해서 하라는 대로 답을 구하는 방식을 구하시면은 이제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이 책을 다 끝내고 나서 문단 하나를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좋았다. 실력이 굉장히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페이스 세팅 문제 성공적으로 가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입문 단계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물론 이것은 뭐 같이 스터디할 정도로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꾸준하게 연습하는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독서로서 일반적인 개념화를 늘리시고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학습하면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결론을 찾고 이런 것을 연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건 고득점에 대한 관련되죠. 순수 논리학적 개념 문제가 이번에도 한 7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역체, 기호논리를 사용하거나 퍼즐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4개, 논리학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 3개 이렇게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항상 이것은 7, 8문제 반세 출제가 되는 형이고 그 다음 고득점 위해서는 이 분야는 학습을 안 하시면 그냥 포기, 단순 포기 안 해요. 형식 논리학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형식 논리학 형식 논리에서 여러분들이 뭐 저희 입문 과정에서 그래서 집중을 좀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아주 깊이까지는 못 나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긴 할 텐데요. 제가 여기는 스티븐 바크의 논리학이 겠죠. 또는 어빙 코피의 논리학 입문 서적을 중심으로 제 강의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책을 직접 한번 보시면은 큰 도움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로맨틱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좀 까다롭고요. 여러분들 옛날에 수학 공부했던 때가 생각나실 거예요. 원칙, 그 다음에 계속 문제 적용 푸는 것. 대신 이 세계적인 명저입니다. 이 스티븐 바커라는 사람은 지금 이제 타결을 하신 분이죠. 지금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팔려요. 외국에서는 다 절판됐습니다. 이분들이 제자들이 새롭게 리뉴얼한 책이 나오는데요. 번역을 보시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뷰를 보니까 너무 어렵다. 한국말이 뭐 이렇게 가독성이 떨어진다. 뭐 맞습니다. 옛날 번역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하지만 책 자체의 내용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책 한 권으로 논리학서적 한 권으로 이분 백만장자가 된 분이에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 정도로 뛰어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빙 코피는 이것보다 좀 더 방대한 예문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되어야 생각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확인할 때는 이제 고득점에서 그러니까 언어 논리에서 90점 이상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좀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쉽게. 그리고 제가 강의 안에서 또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할 테니까 강의 같이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어서 합니다. 지금 기본적 토대를 이루는 것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는 그래서 접근 자체가 어렵지만 이건 축적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하실 생각보다는 독서 20분 정도, 비판 역서가 내가 약하다, 뭐 한 30분 정도, 형식론리학적 개념 한 30분 정도. 이것을 꾸준하게 학습을 하시면 이게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 논리학적 개념은요, 꾸준하게 안 하고 한꺼번에 일주일 만에 싹 하고 그 다음 한두 달 지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문제가 안 풀립니다. 이런 약점이니까 계속 기능적 훈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논리게임은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언어논리에선 하나, 두 개 정도로 지금 축소화돼 출제이지만 사안 판단에서는 어떻죠? 상당히 많이 출제됩니다. 그렇죠. 사안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논리게임인데요. 그래서 논리게임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다 솔루션, 그러니까 논리게임을 딱 보는 순간 그렇죠. 뭐 철수와 영희 뭐 순위가 3명이 무슨 게임을 했고 그 안에서 누구는 어떤 걸 했고 뭘 했다. 궁극적으로 뭐 범인이 된 것은 누군가 뭐 이런 걸 찾는 거라서 처음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논리게임은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하나의 연역출에 대한 사고, 미국 로스쿨 시험을 위해서 처음 개발된 원칙을 저희 나라에서 이걸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스페이스에 처음 논리게임을 시작을 했는데요. 논리게임을 접근하시기 위해서는 솔루션이 정확히 있어요. 그 미국에서 나온 논리게임 바이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저희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셨는데 이게 절판됐어요. 그렇죠. 이런 책이 잘 팔릴 리가 없겠죠. 불행하게도. 논리 관련 서적도 계속 절판이 되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 책을 근데 중고서적 같은 데서는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마 한참 이것이 이제 인기가 있을 때는 또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틀린데요. 정 논리게임이 약하다. 이 가장 기초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논리게임 바이블을 보시면서 한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은 기초를 튼튼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출문제 보시면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게임은 극과 극이죠. 풀 수 있다, 없다 끝납니다. 중간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문에 대한 논증은 그래도 한글이니까 읽죠. 읽고 뭐지라고 고민하지만 고민 자체가 안 됩니다. 접근이 아예 못하니까. 하지만 접근하면은 무조건 푸는 문제입니다. 형식 논리와 더불어서 영역적 사고에 대한 추리로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사안 판단에서는 의외로 좀 커다란 분야. 사안 판단에서 많게는 10개 이상도 출제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논리게임 바이블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한꺼번에 이것을 다 할 수 생각 하시되 부분 나눠서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30분씩 해도 어느 정도 기반 굉장히 이것을 사안 판단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입문 과정에서는 이제 학습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 설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하시면서 중간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완시키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 현재의 출제 성향, 그리고 측정하자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 그럼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것을 준비를 하고 지금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저는 많은 권유를 해도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논리게임을 내가 워낙 잘한다.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 있는 분 계세요. 평소에 스토크나 이런 것도 열심히 잘하시고 뭐 틈틈이 머리 식히고 이런 문제 푸셨던 분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비록 안 한다 하더라도 또 반대로 비판적 서구에 대한 것도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 뭐 그것보다도 내가 못하는 게 어떤 걸 한번 확인하시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인문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과학적인 기술,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형식 논리의 필요성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첫 강의에서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문에 대한 이해 능력 이것을 가져가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논리학적 개념을 먼저 보시고 이것이 나중에 지문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직간접적 나타나는가를 좀 보여드리고자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 목차를 보시면요. 자, 오늘 이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출제 영역 성과, 평가 항목, 그다음 학습 방법까지 한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리의 근본적 개념 확인, 그리고 연역과 귀납, 아까 추론과 비판의 핵심적 영역이라 했죠. 연역과 귀납의 개념으로서 첫 번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형식 논리의 틀과 그 다음에 그 틀 안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이런 논리적 파트에서 중요한 것은 논리는 언어를 사고화하는 과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이런 것들이 지문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드리는 것.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번 겪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여러분들이 개념 자체나 이런 좀 생소한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요. 대신 차분하게 반복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저는 복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간 것은 반드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적으로서 보완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쉰 후에 이제 논리 개념부터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